자, 어제 이제 황당한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하다 직장인 점심값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제육볶음을 10,000원짜리 5,000원에 먹나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 1년에 비탄감부터 직장인 점심값 지원에다가 뭐 영화 보러 가고 또 야구 보러 가고 여행 가도 뭐 호텔비 숙박업소도 지원해주고 또 표값도 지원해주고 이러는 이유가 결국은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경제를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탄감 또한요. 빚에서 해방되면 그 사람들이 소비 능력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소비 여력 확대라는 것은 핑계고 한마디로 비탄감 시켜줘서 133만 명한테 지원을 받고 직장인 점심값 지원해줘서 수백만 직장인한테 지지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 직원들 휴가 갈 때 10만 원씩 지원해줘서 그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러기 위한 전형적인 베네수엘라식 파워플리즘이다. 저는 그래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점심값이 너무 뛰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점심값에 교통비 제하면 지금 월급이 실제로 얼마 안 된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정부가 내년부터 든든한 직장인 점심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점심을 시중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주겠다. 그래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점심값은요,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안에 교통비와 점심값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고용관계에 개입해서 점심값까지 정부 돈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거는요, 김민석 총리 후보가 정부에 제안한 거예요. 식품업계와의 간담회를 갖다가 지난 6월 13일 날 하면서 대학생 1,000원 아침밥이나 경로당 주 5일 점심 해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도 해서 그래서 대학생 1,000원 그리고 노인들 주 5회 점심 그리고 직장인의 점심값 지원까지 3종 세트로 가야 된다. 3종 세트 왜 하냐? 100종 세트를 하고 말지. 내 참 기가 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어르신, 직장인까지 다 삼가 식사를 챙기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의 점심 식비를 3,000원에서 6,000원까지 덜어주겠다. 그래서 근로자 1인당 점심값을 1,000원, 2,000원 정부가 지원하고 그러면 지자체 기업도 1,000원, 2,000원 지원해요. 그러면 정부 지자체 기업이 1,000원씩 지원하면 3,000원이고 2,000원씩 지원하면 6,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요, 무슨 죄가 있어서 추가로요, 이 돈을 더 내야 됩니까? 그래서 지역 산업단지 주변에 든든한 직장인 점심사업 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에는 10,000원짜리 돼지고기 불백이 4,000원에서 7,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산업단지 근로자부터 우선 시행하겠다. 그래서 시중 가격보다 점심을 저렴하게 먹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직장인판 아침밥 사업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아침 1,000원처럼 이제 점심에서 아침까지도 확대해서 그래서 근로자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쌀 소비도 하겠다. 양곡법 하려고 하니까 쌀이 너무 많이 쌓여서 걱정이요. 북한 주면 되잖아.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은 김민석 총리 후보의 핵심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화하겠다. 그렇게 지금 선심성 사업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보면 공사나 속도가 이래 빠른가 설마 했는데 진짜 망하겠구나. 우리 국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임기 시작 한 달에 미쳐 돌아가구나. 빚더미로 나라 망해도 민주당이 책임질 거라는 생각이냐. 결국 세금만 올라가겠지. 그러면 결국 세금 내는 지갑이 투명한 월급쟁이들의 세금을 털어가지고 또 기업의 법인세 등을 털어가지고 직장인 점심값을 지원해주고 아침값까지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인 중에서 어떤 직장인은 좀 더 나은 직장이라서 너희들 세금으로 너희들보다 못한 직장인들 아침 이렇게 점심 밥값 지원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비탄감을 해도 많은 언론들의 사설이나 아부하는 학자들이 그게 별 문제 없다. 그래서 비탄감하면 오히려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소비도 늘어날 거다 개소리를 하는데 조선일보가요. 탄감 때 빚정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갚는 사람은 불이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비탄감 정책이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 다른 정권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지만은 윤석열 정권에는 3만 4천 명, 문재인 정권에는 64만 4천 명, 박근혜 정권에는 48만 5천 명. 자, 이 세 사람도 다 틀렸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은 123만 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분 탕감자의 연체 이력이 남아있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완전 탕감은 빚정보 없애주고 부분 탕감은 빚정보를 남겨놓는다. 그것도 탕감자들 사이에 행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완전 탕감되는 자는 엄청난 이득을 받는데 빚정보도 없애주고 부분 탕감자, 일부라도 갚은 사람들, 부분 탕감자는 일부를 갚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빚정보가 남아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자영업자 빼고 113만 4천 명의 탕감 대상자 중에 절반은 완전 탕감, 절반은 부분 탕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빚을 부분으로 탕감받고 조금이라도 갚은 사람은 채무 조정 이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대출을 받는데도 신용불량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탕감받은 자는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일부는 5년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 이전에 빚을 진 사람은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옛날부터 오랫동안 채무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고 정부가 설정해 놓은 시간 가이드라인에 들어간 사람만 채무조정 대상자인가? 이것도 웃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탕감해주고 이렇게 점심값을 지원해주고 이러면 이것이 결국 소비 확대로 늘어날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그냥 쇼에 불과하고 이게 소비 확대가 몇 천억이나 되겠습니까? 진짜 소비 확대는 투기주도 성장을 통해서 하려는 거죠. 이 투기주도 성장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브레이크 없는 서울 집값 21주 연속 올랐다. 그래서 한강벨트 전역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서울 집값 가파른 상승세가 금융 안정 위협한다. 가격 상승 기대 커지며 2년새 매매가가 16.1% 올랐다. 정책 대출이 확대되고 있어서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는 확신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언제 주택 공급을 해서 집값을 낮추겠느냐. 그건 헛소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하면서 부채가 하루에 2천억씩 늘어나고 있대요. 은행에서는. 그런데 예금자 보호 1억이라고 5천만 원에서 고치겠다 하고 있어요.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저축은행 사태 때 5천만 원까지 밖에 보장 못 받으면서 돈 날린 사람이 숱하게 있죠. 그런데 이 금융권 전체 연체율이 4.9%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체가 심하니까 이제 예금하려는 사람도 고금리 찾아서 지금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금 쏠림 현상이 나올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값 뛴다 기대 심리가 44개월 만에 최고고요. 그래서 2021년 문재인 정권 때 영끌 사태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과열 문제가 수습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하고 서울이 6억 이상 뛸 때 경기도는 1억 8천만 뛰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부동산 상승의 주역이 되고 있다. 또 불붙은 정시 지금 코스피 3천을 넘어가면서 앞으로 코스피 5천도 이재명 정권 내에 이루어질 거다. 이런 헛소리들이 난무합니다. 오늘 한 언론의 사설에서는요. 뭐 투자회사 관련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인베스트 뭐뭐 해놨으니까 칼럼을 썼어요. 한국과 미국 가계의 자산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요약은 한국이 상법 개정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력있게 보여서 투자가 확대되고 주식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런 금융 투자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국민들로 하여금 자산 효과가 작동하게 될 것이다. 자산 효과라는 건요, 자기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때 그에 따라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소비 증가가 없더라도 소비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가치가 늘어났다. 내가 재산이 10억인데 이게 15억이 됐다, 20억이 됐다. 내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소비를 갖다가 좀 해도 되겠다. 내 집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자산 처분기대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미래에 자산을 처분했을 때 더 수익을 얻을 거니까 좀 써도 된다. 이런 기대감에 소비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산 효과랍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가 늘 거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불패, 영끌, 국장 탈출은 진흥성 등 한국 자산시장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표현이 많았는데 이제 자산이 부의 저장소일 뿐만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도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좀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산에서 주식까지 해서 자산 효과가 커지도록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소비 여력이 확대되고 기업의 매출이 늘고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거다. 참 기가 찬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가 다시 제로 성장대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기업 구조 혁신과 개혁을 하면 성장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 12명 중에서 8명이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기사를 봤어요. 내가 그걸 보고 자, 기업 구조 개선 그리고 혁신을 하면 한국 경제가 지금 10% 넘는 성장에서 제로까지 한 번도 올라가지 않고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기업 구조 개선이나 혁신이 그렇게 쉽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역대 정권은 바보라서 그걸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의 기업 부채, 현재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과 사교육비, 그리고 보육이나 요양 비용의 증가, 그리고 직장이 점점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내수를 증가시킬 수 있냐?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수출이 더 증가될 수 있냐? 현재와 같은 관세 폭탄의 와중에서요. 점점 세계는 보호무역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학을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주택 위주의 자산 효과가 이게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식 위주의 자산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면 소비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내가 일찌감치 이렇게 확장된 자산 효과는 결국 부동산에서 손해를 본 사람, 그리고 주식에서 손해를 본 사람, 코인에서 손해 본 사람의 부의 효과, 즉 정의 효과를 부의 효과, 손해본 사람들의 마이너스 효과가 작용하면서 제로섬이 되는 것이 경제학에서 투기를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정통 경제학에 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많잖아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들, 또 각종 한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들, 한국의 경제를 분석하는 국책이나 민간 연구소들, 이런 데에서 과연 저런 식으로 이재명의 점심값 지원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가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 주식이 뛰고 부동산이 뛰면서 자산 효과가 발생해서 소비 심리가 활성화되고 소비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실제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하고 토론하러 여기 좀 오든지요.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 깨기는 식은 중복기 아니겠어요? 이재명이 하나를 보내든지 김민석이가 하나를 보내든지 좀 해봐라는 거예요. 여기서 토론 한번 해봅시다. 투기로 자산 효과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한다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일시라도 한국의 GDP가 성장했어야죠. 또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도 일시라도 GDP가 성장해야죠. 지금 GDP가 한 번도요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전부 역성장을 해왔잖아요.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자, 그런데 이 투기의 자산 효과가 대한민국에서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투기 자산 효과를 투기업에 관련되는 놈이 떠들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왜 경제학 교수들은요 다 입을 쳐닫고 있어요? 이재명 씨 저런 금전살포 파퓰리즘과 또 더 나아가서 투기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터지고 나면 이야기할 겁니까? 저게 얼마나 많은 빚을 쌓고 있고 그 빚이 터져서 금융위기가 올 거다. 거품이 저렇게 주식이나 부동산에 커지면 그 거품이 언젠가 꺼지면 이게 초래할 엄청난 이 충격을 전부 외면합니까? 참 이 나라 비겁하고요. 앞으로요 TV나 신문에서 나는 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다 이리 떠들면서요 평론하지 마세요. 말해야 될 때는 안 하고요. 하긴 뭐 바쁜 분들이 어디 가서 사회 이사나 헤쳐먹어야지. 참 비겁한 인간들이라고 봅니다. 틀렸다고 말을 해줘야죠.